안녕하십니까. 열린 시민뉴스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오늘 주제가 어떤 내용이죠? 헌법재판소에 관련하는 건데요. 예, 그 이상민 국회에서 이상민 탄핵.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는데 헌법에서 다시 기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예, 그렇죠. 음. 이 헌재에서 그렇게 기각을 하면서 뭐 지금 뭐 여러 이 많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헌재에 대해서 도대체 헌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죠. 그리고 헌재의 판결을 그거를 납득할 수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다고 하지만 그걸 국민들이 누구나 그걸 갖다가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따로 가고 예, 민심은 따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는 민심을 대변하는 정부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예. 이것이 헌법재판소 그 제도가 생겨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상민 뿐이 아니라 사상 최초로 사법농단으로 그 임성근 국회에서 탄핵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풀어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 헌법재판소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본부는 헌법을 수호하는 건데 이게 정치의 영역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을 완전히 우리나라 정치 이 나라 정치 전체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1987년 헌법 전두환 말기에 만들어진 전두환의 작품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제 외국에서 이제 보통 헌법재판소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그렇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아주 교묘하게 마치 헌법재판소를 둠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민주주의 국가로 나가는 걸로 포장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예. 이 재판이라든지 기득권자들 지키기 위한 도구로 완전히 이게 전락을 한 거죠. 그렇죠. 예. 말만 헌법재판소인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1987년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지금 한 35년, 6년 됐죠. 그런데 그때 만들어질 때는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본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95%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뭘 하는 거냐면은 그 재판 소원, 대법원까지 재판을 한 것이 잘못된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헌법을 잘 지키면서 재판했나 안 했나 이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헌법을 잘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판결문이라든지 이 심리를 하면서 대법원까지? 그것이 대부분 했다 하더라도 네. 재판이 과연 헌법에 적합한 판결이냐 또는 적법하게 재판을 했느냐가 이제 주 그 대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공권력의 남용이 오용 남용이 재판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기관인데 그런데 그 법을 가장 많이 어길 수 있는 판사, 재판소에서 잘못된 재판 판결 이것을 검토하는 거예요. 이것을 재판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두환이 어떻게 했냐면 1987년 헌법재판소 만들면서 재판소원은 금지다 이렇게 반대로 만들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따왔다고 하는데 독일의 헌법재판소에 하는 일은 판사들이 법을 잘 지키면서 재판을 했나 안 했나 이거를 다시 검토하는 재판소원 이것이 95% 업무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안 한다. 원칙적으로 재판소원은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문어발을
밀게 되는 거예요. 전두환이 재판소원을 금지시킬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원 하지 말라. 이런 것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인데요. 그런데 이제 명백하게 보면 사실 전두환이가 헌법을 만들 때 이 헌법재판소법이 이 111조, 네, 68조. 네, 111조 그다음에 112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보게 되면 네. 그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해 법률에 위한 여부, 그다음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 간 기관 간 상호 지방자치단 간의 상호 권한쟁에 관한 심판, 그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재판을 금지한다는 말이 사실은 여기 명백하게 된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 법이 이제 그 밑에 이때 68조에 이제 그걸 이제 제한을 하게 된 거죠. 재판소원을 금지시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헌법재판소 법이 헌법재판소 68조인가요 그게 그 헌법 소원을 하는데 단 재판에 관한 사항은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1항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요 말이 딱 들어간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법원까지 다 해서 안 되면 이제 하라는 건데 아니죠. 대법원까지 재판을 거친 것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오지 말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래 이게 없으면은 재판이라는 말이 없었으면은 원래 이제 그게 된다고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았잖아. 만약에 아니면 뭐 중간이라 하더라도 재판에 관한 것은 무조건 각하시키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각하. 가져오지 마라 이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에서는 이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우리는 기본권 침해받았으니까 우리는 헌법 소원한다. 그런데 그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가운데에서 90% 적어도 90% 이상 95%까지 재판소원이 거의 모든 업무를 차지한다. 그래서 재판을 잘못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서 처벌을 받은 판사가 1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명 국회에서 탄핵했더니 그것을 헌법재판소 임성근 풀어주면서 무죄는 아닌데 죄는 있는데 그런데 죄라가 있다보다도 이제 잘못했다.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부적절한 존재가 아니라 사법 권력을 농단한 거예요. 임성근은. 그렇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법 권력을 농단한 죄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무효로 했냐면 이미 사표를 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쓸모가 없다는 거죠. 벌을 해도.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해도 너무나 월권을 했다. 왜냐하면 사법 권력을 농단한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본보기로 해서 다음의 미래를 경계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런 판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예방적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서불이 그런 지금 법관들의 이런 행태를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법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법관이 설마 명백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판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대법원이 만든 판례에 의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 법관의 책임이 물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상화 변호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법원이 분명히 명백하게 민사소송에서 잘못 적용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 판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니까
법관에 대한 책임은 예를 들면 지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든 판례가. 그래서 법원은 지금까지 판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뭐 손해배상을 당하거나 그다음에 처벌받거나 이런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그렇죠. 그래서 전성화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음. 판사가 잘못 판결을 해도 벌을 받지 않도록 한 그 근거가 법이 아니라 국회 입법이 아니라 판사들 자기 자신이 만든 대법원에서 판례. 판례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입법의 효과를 나타내니까 대법원에서도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데 판례를 통해서 판사는 벌 받지 않도록. 그래서 잘못- 그거를 또 헌법재판소가 했어요. 했는데 각하가 됐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그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것도 재판이잖아요. 재판에 관한 건 안 하는 거지. 예. 어쨌든 오늘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그 얘기할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임성근 탄핵도 기각을 시켰고 이번에 이상민 장관, 예. 행안부 장관. 그 탄핵 국회에서 탄핵한 것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각의 이유가 뭐냐면 잘못한 거는 있어도 많은데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정도가.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파면할 정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벌써 그게 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 하는 것은 법에 없어요. 그렇죠.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성문법으로 있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지 이게 잘못했는데 파면을 할까 안 할까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정치의 영역까지 헌법을 수호하는 기능을 넘어서 정치의 영역까지 문어발을 내밀고 있다 하는 건데요. 그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헌법재판소도 판결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잘못했을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 바로 1987년 현행 헌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독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독일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95% 업무의 95%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안 한다. 그 대신에 정치적 영역으로 들어와서 월권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옛날 통진단 해상 같은 경우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헌법 그 재판소의 판결은 그게 내란 음모가 되고 내란죄가 된다고 하는 그 법리 자체도 문제지만 철저하게 아주 정치적인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헌법 그 수호 기능은 그 대법원이 갖고 있어요. 법원이. 그렇죠. 그 법원이 감히 미국의 상원 하원에서 결정한 정치적 결정을 미국의 법원이 헌법수호기관이 간섭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를 구성하면 국회는 정치를 하는 데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문어발해서 탄핵도 간섭하고 또 다른 정치적 판단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9명의 관료가 이게 9명의 제왕 9명의 왕처럼 헌법뿐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 간섭을 하고 있기 그것도 이제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하게 되니까 사실은 사실상 이제 그 정치 권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를 들면은 자기를 그렇죠. 임명한 사람 예, 예.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좌지우지되는 거고 예. 국회 결정도 이제 마음대로 이제 대통령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국회가 양아치가 돼 있어요. 네. 헌법재판소가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이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고요. 이 법이 정치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수호해야 되는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하는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국민이 대표를 뽑은 국회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구명의 과도 독재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프랑스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있어도 연방정부에 있는데 사실은 각 주마다 독립돼 있기 때문에 거진 독립이에요. 각 주마다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마다 주 헌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굉장히 좀 약하죠. 왜냐하면 각 주가 다 독립돼 있는데 연방정부의 권력이라는 게 뭐 크지 않으니까 이제 독일은 그렇게 분권적인데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는 우리하고 조금 닮은 게 있어요. 대통령 중심제인데요. 그래서 중앙의 집권이 독일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제 중앙 집권이 독일보다는 더 강하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는 문제가 의회가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1958년이었어요. 그때 프랑스 대통령이 드골이었는데 이 드골이 이거 국회를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국회의 입법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가 하도 권력이 세니까 입법을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58년 헌법이고 현행 헌법이에요. 그런데 이 드골은 헌법재판소를 만들면서 헌법재판소가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만들었냐면 다시 국회에다가 어떤 권한을 줬냐면 국회에서 유권자 10분의 1 그러면 우리는 300명이니까 30명이에요. 유권자 10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서명을 하면 그 안건은 바로 국민투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프랑스 경우에요.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다. 무효로 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30명 유권자의 10분의 1이니까 30명만 헌법재판소 이게 마음대로 하네. 30명 우리 서명하자. 이렇게 딱 서명만 하면 그 이상민 이번에 기각한 거 그거는 바로 국민투표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임성근, 이상민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앞으로 국회는 이게 식물 국회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은 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견제 장치 지금 현재를 견제 장치가 지금 없는 게 그렇죠. 문제고 그다음에 또 그 번째 문제가 재판 소원을 금지한 거. 근데 이 재판 소원은 사실은 지금 헌법 안 바꿔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얼마든지 지금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68조에서 그거 삭제하면 되니까 그 문구만. 말씀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헌법재판소가 이게 월권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완전히 정치가 야만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국회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왜 재판소원을 안 받지?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시민들이 재판소원 금지가 위헌이다 이렇게 위헌 소원을 냈습니다. 여러 번 냈지 지금까지. 그렇죠. 몇 번이나 냈어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위헌이면 국회에서 입법을 하라고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국회하고 헌법재판소가 한 통속이다. 그러니 지금 국힘당만 나무랄 게 못 되고요. 민주당도 민주당이 정말로 이상민을 탄핵하고 싶었다면 그리고 이 제스처가 아니라 이게 코스프레가 아니라 거칠애가 아니라 정말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고 이상민을 탄핵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부당하게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로 기각을 하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생각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포함으로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무효로 하고 기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그 행정부가 한 통 속으로 서로 짬짬이해서 그냥 적당하게 쇼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헌법재판을 갖다 위헌 소송을 해서 기각이 당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헌법소원 한 건하고 두 건 다 이제 기각을 당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가세 판결을 하는데 가봤어요. 가봤더니 네. 혹시나 뭐 난동부릴까봐 막 어마어마하게 경비가 심한 대법정에 했는데 가서 봤는데 헌법재판소 네, 법정? 내 판결 같이 받으려고 갔는데 네.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제가 지금 선거법에 지금 지금 선거를 갖다가 그 입후보를 하려고 하는 후보를 비방했다고. 그러니까 후보자가 어떻게 되냐면 공직선거법 250조에 보면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된 후보자에 대해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허위 비방하면 이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위 비방을 떠나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기준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선관위에서 알아서 한 거고 그것들이 한 거고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나를 고소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예비 후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등록도 안 한 했는데. 상태고 적어도 내가 선거에 나올 의사가 있다는 거는 예비 후보라도 등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는 위법이다, 위헌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명확성의 원칙에 벗어난다 이거지.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가 마음속으로만 내가 후보가 되고 싶다 이렇게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올 게 분명하다 이거야. 아니 그게 그러면 사람은 평등하지 못한 거네. 그렇죠. 그럼 정치인은 마음만 먹고 있어도 후보가 될 사람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사람 비판하면은 저게 나를 욕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선거에 나왔어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표시도 안 하고 자기는 마음대로 이 사람을 선거법 위반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가인 경우는 국회의원이 날 하잖아. 그럼 지가 남에 안 나오려다가 나 이번에 나와갖고 저놈 나를 갖다가 나갈 사람인데 선거법 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의사 표시를 안 해도 명백하게 선거 나겠다는 표시를 안 해도 왜냐면 그 선거를 나가겠다는 예비 후보를 해야지만 내가 선거를 나가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비 후보로도 등록도 안 했어. 근데 그거를 이 사람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어머나. 그러면 모든 정치인은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이든 아니든. 예를 들면 내가 그러면 그 사람 그것도 기간도 없어. 그거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뭐 언젠가는 너 나 욕만 해봐라. 나 언젠가 나 정치인 되면 또 나 선거하려고 나 후보자 되려는 사람 비방한 거 아니야.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데 거야. 그게 좀 웃기는 게 우리가 보통 개인은 비방하면 죄가 돼도 그렇다면 선거에 나오려고 하면 공인인데 공인은 검증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게 적용이 돼서 명예훼손죄를 걸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거꾸로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쭉 봤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봤는데 내가 다 수몇 번째 했는데 얘기 쭉 판결 보니까 다 억울한 사연들이야. 그리고 억울해서 헌법까지 왔겠어. 한 건도 다 기각이야. 다 기각.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진짜 이 기득권자들 아성이에요. 아성을 만드는 그렇죠. 도구라는 걸 이제 인지 알았어. 내가.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잘못해도 견제하는 기관이 없다. 그러면 그게 누구 탓이냐?
헌법재판소 자체의 탓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입법을 해서 고쳐야 되는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게 87년부터 35년든 40년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식물국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왜 안 받지? 이게 위헌이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야 3심까지 해서 4심까지 하면 더 좋지만 정의는 어떻게 실현하냐, 궁극적으로 정의는 실현 못하니까 생심하지 마, 그 4심 안 한다, 헌법소원 안 한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하면 국회에 가서 고치라고 해, 고치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회에서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이다 이런 아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 3심제라 그러면 좋다 이거. 그러면은 재판소원 말고 그 4심제하고 치고 일반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네. 예를 들어 검사의 그 예를 들면은 그 이 공소권 남용 같은 거 한 건도 지금 딱 이번에 한 건 받아줬다 그러니까 그러지. 예. 그거를 이제 이 공소권 남용의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그 헌법소원을 하잖아. 그럼 그게 한 번 딱 가면 그 끝이야. 그럼 그것도 3심 해줘야지 헌법재판소로. 안 그래? 그럼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지네들은 단심이야. 근데 우리 헌법에는 뭐냐면 세 번의 재판을 기회가 있잖아. 그러니까 헌법소원도 사실 세 번 받아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쳐야 되는데 국회에서 가만히 있다. 그런데 국회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우리 자신이, 국민 민초가 뭐가 뭔지를 똥인지 오줌인지 가리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회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 우리 뭐 법조인들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모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라 그랬냐면 모르는 거죠. 이랬어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상민이 탄핵됐는데 그냥 저기 무효가 돼서 나오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문에 난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헌법재판소는 이게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우리 국민을 위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국민들도 이게 뭐가 뭔지를 가리지를 못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을 위한 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상민이 그냥 탄핵이 무효가 돼서 나온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기관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태원 그 유가족들이 국민을 위한 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당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헌법을 수호하도록 하는 기능만 하고 정치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법이 아닌 정치의 영역에 간섭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무슨 얘기가 돌아다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이 탄핵을 당했잖아. 탄핵 노무현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국민투표를 하게 돼서 노무현이 이제 살아나게 됐는데요. 그때 노무현이 탄핵에 연루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선거법 위반, 제가 기억하기로 선거법을 말을 잘못했어요. 뭐 편을 드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 쪽에 잘 됐으면 좋겠다. 열린우리당. 예, 좋겠다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이 됐기 때문에, 탄핵에 연루됐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법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이상민 탄핵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요. 직무유기라고요. 할 일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관여할 수가 없는 분야인 것이죠.
노무현의 경우와 이상민의 경우는 노무현은 법을 어겼지만 그런 그 혐의였지만 이상민은 법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법이 없어서 마치 이렇게 이상민이 탄핵 무효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이 법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엉망이고 헌법재판소도 엉망인데다가 국민 민초들 자신도 법의 영역이 어디까지이고 어디서부터 정치가 시작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그러니까 미개한 헌법을 수호하려 그러면 재판을 갖다가 빼는 것은 그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게 아니잖아. 왜 재판에서는 기본권을 갖다가 헌법적인 기본권을 갖다가 보장 못 해주냐 이거야. 재판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그러면 그거는 그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헌법 그 68조 1항이 잘못됐다라고 자기네들이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안 하고 국회도 안 하고 국회도 그 조항을 그냥 빼면 되잖아. 근데 안 하잖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이걸 어디서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제68조의 재판소원 금지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만들어질 때에 국회에서 의논을 해서요. 재판소원은 금지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의견이 모여져서 내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데 그 전날까지 의회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재판소원 금지하면 안 돼.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야지.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 전두환이 내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그날 밤에 몰래 그거를 불법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그날 토론한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냥 밤중에 막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불법으로 그 다음날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 테러를 한 거예요. 전두환이. 그 자기가 벌금 갚으라고 그랬더니 29만 원밖에 없다고 한 그 전두환이 그거를 민주당이 지금 이번에 180석을 했으면은 그거는 바꿀 수 있었잖아. 안 바꾸잖아. 그런데 테러를 해서 집어넣었으면 그 다음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테러 우리가 의논도 안 했는데 의논 그 회의록에도 없는 게 그날 밤중에 갑자기 들어가서 통과가 됐으면 국회에서 이것은 누가 집어넣냐 집어넣은 사람 찾아라 색출해서 보라고 이것을 원상 복귀해야 될 텐데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테러해서 집어넣은 놈들이나 그걸 보고 알고도 가만히 앉아있는 국회나 똑같은 놈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국회는 식물국회, 헌법재판소가 이렇듯 월권을 한 것은 국회 탓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에서 탄핵은 무효가 돼도 이상민 너는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용해인도 그래요. 그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민이야 뭐 책임지든지 말든지 그 개인이잖아요. 지우도록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를 눈을 싹 가리고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국회라고요. 이렇게 임성근도 사법농단으로 탄핵이 되고 그게 탄핵이 무효가 됐다. 국회가 똥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도 이 지경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계속될 거구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이 정치판이 너무나 미개하고 이 민주당은 그냥 그 헌법재판소 욕하는 게 그냥 쇼 같고요. 진심으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우리나라의 그 소위 내각성 지수라고 영국에서 한 그걸 보게 되면 사법 신뢰도가 조사 대상 167개국에서 155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OECD 뭐 36개국에서 지금 꼴찌예요. 네. 2019년부터. 그러면 그게 우연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견제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 법관을 갖다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죠. 뭔 재판을 해도 헌법재판소에도
법관을 견제하지 않기 위해서 재판 소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것이고 또 전성화 변호사가 맨날 외치고 다니는 것이 뭐냐면 국회 입법도 아닌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판사들은 판결을 잘못해도 결국 법을 받지 않도록 뺑뺑이만 돌려서 이런 그러니까 돌같이 이제 그런 재판소원이 돼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하나 더 하면은 그 법 왜곡죄로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같이 처벌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이번에 김영미 의원이 그걸 발의를 했더라고. 근데 그것도 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분위기- 민주당 수박뿐이 아니라 이 민주당 뭐 한두 명 김용민하고 또 뭐 이런 서너 명 빼면 전부 다 같은 놈들이 앉아가지고 이것을 고칠 마음이 없고 그네들의 눈에는 다만 일은 안 하고 이 식물들이 앉아가지고 일은 안 하고 다음에 민주당이 표를 많이 얻어야 된다네. 지상 목표가 표 많이 얻는 거. 표 많이 얻어서 뭐하냐. 식물국회로 잠자고 있으려고 이따위 짓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국회법을 거예요. 고쳐갖고 국회의장의 그 무소불위 권한도 빨리 없애야 되고 예. 재판 소원 이거 아니 헌법에다 넣어야 되니까 헌법에다가 재판 소원까지 넣어서 헌법 소원에 재판이란 말이 없어 사실은 예? 여러 가지 좀 기능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딱 재판이란 말을 싹 집어넣은 거지 헌법에 입혀되지 않는. 그런데 헌법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자체가 미국 같은 데는 없어요. 법원에서 헌법 수호의 기능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 자체가 전두환의 작품이고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를 만들면서 전두환이 독일의 재판소원 95% 업무를 차지하는 재판소원을 뺀 이유가 뭐겠습니까? 헌법재판소를 하나의 정치적 기구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만든 거예요. 헌법재판소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하고 법원에서 하면 되죠. 미국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안 되죠. 법원은 이제 딱 그렇게 해서 법원만 잡으면 끝나는데 잘못하다가는 또 헌법재판소까지 신경 써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빼버린 거지. 그렇죠. 없애버리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문제는 국회의 문제다. 식물국회의 문제인데 이 식물국회의 문제는 또 누구의 문제냐면 바로 우리 국민 민초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법과 정치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 국민들이 정치할 생각을 하지 않고 법의 지배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봉건적인 수동적인 이 한국 국민의 근성,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질곡, 이 한국 사회가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질곡의 원인이다. 결국은 똑똑한 제자가 있어야 똑똑한 선생님이 나오듯이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이 똑똑해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헌법 개헌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이재명이는 저번에 뭐 쓸데없이 4년 중임제나 뭐 헛소리를 했었고 4년 중임제 대통령뿐이 아니라 이재명이 또 한 번 광주인가 어디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18 그것을 원포인트 개헌? 헌법 전문에 집어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 한 개만 가지고 개헌하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5.18 광주 학살 민주항쟁 운동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는 것보다 5.18의 정신을 살려서 제도를 고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그렇지. 그런 얘기 뭐 선언적인 내용 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들어가면 좋지.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이런 불합리한 거 이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도 가만히 있고 국민들은 또 그런 거 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헌법재판소가 모든 걸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을 위한 법은 존재하지 않고 이태원 유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억울하니까 이상민은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정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탄핵을 할 때 행정부가 갖다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게 탄핵인데 장관 탄핵 이거를 갖다 국민의 대표인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탄핵하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끝내야 되는데 이게 그
전두환이 만든 1987년 헌법에 곳곳에 이 국민들의 손발을 묶고 국회를 헌법재판소 밑에 두려고 저거는 정치가들은 안 다치려고 탄핵에 대한 권한도 112조라 그랬나요? 그렇지. 이것까지 헌법재판소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아예 전두환은 재판소원을 판사들을 그 검증해야 될 그 감독해야 될 헌법재판소 그거를 다 빼버리고 정치적 기구로 만들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옥상옥같이 국민들 위에 헌법재판소가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라고 하는 민심을 갖다 그때 선거에서 만약에 판결에서 만약에 그 야당이 과반수 차지했을 경우 잘못하면 이제 행정부가 꼼짝 못하게 되거든. 네. 탄핵을 다 자주당한다거나. 그래서 만든 게 이제 헌법재판소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 9명. 네. 그 9명만 9명은 잡으면 되니까. 그렇죠. 9명은 그 대통령이 독재자가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견제할 수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거. 이번에 보면은 뭐 이화영 뭐 내연녀를 갖고서 이제 협박을 한다는 내연녀 벌써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거기 지금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뭐 법카를 갖다가 뭐 내연녀의 뭐 명품사한테 썼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남의 사생활을 들고 갔네. 사생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별건 수사도 아니고 사생활까지 들고 그렇지 갔나요? 그래갖고 협박을 하는 거지. 지금 말하자면은 지금 법관들 일하고 뭐 깨끗하겠어요? 그 뒷조사 해갖고 한동훈이가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법관에 대해서도 자기가 인사를 하겠다. 그게 뭐냐면 이제 다 조사해서 그거를 다 어디서 써먹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정경심 재판할 때 그 조재현이 대장동 그분이라 그러잖아요. 그 새끼도 많이 관계가 돼 있다고 대장동에. 그러니까 그걸 딱 들이대고 했을 때 판결을 안 때릴 수가 없는 거지 대법관들도. 그렇죠. 대법관들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법관들도 다 약점이 왜 없겠어요. 걔네들은 사람 아닌가? 내연녀가 네. 있을지 뭐가 있을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 기능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정치의 영역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이것을 제한을 둬야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잘못했을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회,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한 탄핵을 무효로 할 때는 자동적으로 국민투표, 국민들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국회에다 그냥 그대로 넘겨주고 네. 오히려 다 빼고 그렇죠. 재판소원만 난 사실 그렇죠. 일단 헌법소원하고 두 가지만 네. 넣어놓고 맞죠. 재판소원을 하도록. 국회에서의 이런 네. 이런 결정들을 갖다가 지가 옥상옥으로 지가 예. 국민을 갖다 대표하는 기관도 아니면서 그렇죠. 그거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9명이 제왕같이 앉아가지고 아니 지금. 국회에서 결정한 거는 국민이 결정한 거예요. 국민 대표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네.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국회도 행색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무효로 하니까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는 행색을 보면 그래요. 하여튼 한 놈도 믿을 놈이 없다. 일단 급한 거 제가 볼 때 68조 1항에 헌법재판소법 68조 재판소원 금지 조항을 없앤다. 그렇지.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헌법에 고쳐갖고 지금 탄핵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국회 결정에서 하고 대통령 저기 칠레인가 어디는 그 대통령 탄핵을 과반수로 장관하고 똑같이 국회에서 할 수가 있는가? 네. 대통령이 자주 바뀌게 그래서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지금 뭐 근데- 지지율이랑 관계없이 이것들 이게 네. 저기 국민이 90% 99%가 반대해서 하겠다는 지금 이게 지금 윤석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요. 한 번은 헌법재판소 금방 오늘 우리가 얘기한 내용을 재판소원 받아라 해가지고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학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심사평이 날아왔는데 너무나 웃기는 심사평. 그분은 되게 솔직했던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죠. 익명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당신 말이 맞다. 그러나 그 재판소원 금지를 하면 안 된다. 재판소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만일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1심, 2심, 3심 재판이 너무나 부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업무의 폭주로 내려앉을 것이다. 이렇게 그 법과대학의 교수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너무나 부실하게 우리나라 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판 소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그분은 그렇게 심사평을 적었으나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재판 소원을 받는 즉시 재판이 제자리로 잘 될 게 아닌가. 왜냐하면 모두 겁이 많으니까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법관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감독을 하고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로 감독한다. 그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견제 장치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이 진짜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민주적인 있는 국회를 우리가 국민이 갖기에는 너무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이거 뭐 사법개혁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네. 국회가 뭐 기능을 안 하니까 뭐 아마 300명을 다 저기 야당 해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검찰만 나무랄 게 못 되는 게 그 나물의 그 밥. 그 국회의 그 헌법재판소의 그 법관의 그 검찰이지. 그러니까 다 같은 식구들이야 이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하다가 국회의원 되고 그 국회의원 하다가 다시 뭐 맞아요. 다 그것들이 같은 그거잖아 변호사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윤석열 없앤다고 이 제도가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여러 가지 징후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시사 토크 시간이 됐는데, 하여튼 뭐 이번 다음 총선에서 제발 네. 좋은 국회의원들이 당선돼서 이 법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끝날 때가 돼서 좀 미안한데요. 근데 좋은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뽑혀도 윤석열이 뽑혀도 뭐 누가 뽑혀도 눈치를 보고 잘할 수 있도록 칼자루를 들고서 겨누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쏟고 쏘가 넘어가는데. 그럼 뽑으면 뭐야? 국회의장이 지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말 국회의장 김진표는 어떤 헌법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의원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래도 이제 로망이 꿈이지. 자, 지금까지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 최자영이었습니다.